내셔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일부 국민의회를 비롯한 사전 행사와 기념 촬영을 마친 후 2부 발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신 이낙연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병훈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삼석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양향자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형배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이유 말씀해 주시죠. 양정숙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소개는 이후 별도로 토론 전에 이명수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소개는 이후 2부 토론 전에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는 앉은 자리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를 잡아서 귀한 토론회를 열어주신 이병훈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선거구 안에 품고 있는 의원다운 발상이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신 이기훈 이사장을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도자님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 문화뉴딜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뉴딜은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으로 탄생했습니다. 뉴딜을 제창하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문화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희망은 더 필요하다. 희망의 원천이 문화예술인데 문화예술이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하면서 예술 뉴딜을 제창했고
여러 가지 일거리를 문화예술인들께 제공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건물 벽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사업 중에 벽화 사업으로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프랑클린 루스벨트의 예술 뉴딜에서 착상했는지 우리 정부도 문화 뉴딜, 예술 뉴딜을 발표하면서 벽화 같은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과연 창의성이 발현되겠느냐라는 우려, 또 그것으로 문화예술인들께 충분한 일거리가 되겠느냐는 걱정,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더 획기적인 참신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대학로에 가서 연극 제작자와 연출가를 배웠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영화와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연극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계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출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기왕에 쓰는 김에 문화예술 분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골 사람인데 선거구를 갑자기 서울 한복판으로 옮기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종로를 다니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종로의 서북쪽 끝에는 평창동이 있습니다. 평창동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평창동 주민들의 저에 대한 요구, 제일 많은 것은 지하철 연장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산책길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마을 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종로의 동쪽 끝에는 수민동이 있습니다. 수민동에는 동망산이 있어요. 단종 임금의 중전이셨던 장순왕, 그 산에서 올라가서 부군이 돌아가신 동쪽을 바라보았다 해서 동망산입니다. 동망산 그 꼭대기를 편편하게 해서 공원으로 만들었고,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산 허리에 선거 과정부터 선거 후까지 족구장 만드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 선거 후에 족구장이 완공됐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봤더니 중년 남자들 중에 한 10시나 11시에 거기 와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새로 가지면 밤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또 만져보는 그런 것 같은 즐거움.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잠이 빨리 깬다는 거에 와보고 싶어서. 이게 뭘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가의 기능은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야경국가, 복지국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고 말하는데, 복지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요구는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웰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한 어떤 요구가 생기고 있고, 국가가 그런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 아닌가. 그걸 저는 행복국가라고 그냥 책에서 따와서 부르고 있습니다. 행복국가로 가는데 문화예술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통받는 시기에 문화예술이 오히려 국민들께 어떤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옆방에서는 코로나 블루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문화예술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이 확산되지만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반대로 비대면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너무 오랜 시간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길 일도 있죠. 코로나 위험도 늘어난다. 가정의 폭력도 늘어난다. 말하자면 관계의 접점거리랄까, 사랑의 접점거리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인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치유할 것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그런 등등의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산업이나 의료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의 문제까지 함께 준비된 포스트 코로나여야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과 진단에서 모범국가 또 인정받았던 면에서 한 걸음 더 뛰어오는 상태는 인간의 마음까지를 고려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저는 그것을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 싶습니다만 그런 데서까지 우리가 선도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것을 향한 좋은 처방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 원내대표인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이병훈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위기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신문에서 BTX 현상을 한번 기사화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소속사가 한 5조 2천억 정도 이제 곧 IPO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소위 K-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속에서 지금 큰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초기에 우리 또 문화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제가 함께 느꼈습니다. 사실 이 비가 오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함께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인류의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키는데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TS도 전 세계 이 공연을 전부 다 취소했는데 오히려 스트리밍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문화 유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의 이 전도사이시고 또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이명훈 의원님께서 우리 정치 토론을 통해서 문화 뉴딜의 개념도 좀 새롭게 정립해 주시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생생한 그런 정책 대안도 마련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제가 축사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통합당이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귀하는 것에 반갑고요. 그 존경하는 이병헌 의원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공직자 출신인데 계속 교류가 있었고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를 떠나서 토끼에게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빨리 극복이 돼야 될 텐데 언제 끝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고 하는데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 대비가 되는 것은 얼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여야의 그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의 표심을 과학에 기반한 복지국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복지, 뭐 보건복지에 있었습니다만
복지 최고 수준은 문화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화계가 상당히 어렵고 가장 붕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때 그 부분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하고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과연 문화예술 관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데 그 답을 아마 오늘 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저희들 나름대로 치유와 전환 그리고 혁신 아닌가 싶은데 좋은 논의를 통해서 논의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이 각계의 좀 정부나 정치권이나 문화예술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병헌 의원님 감사드리고 문화 뉴딜 그대로 잘 뉴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 축사하실 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기념 촬영 먼저 하고 이어서 축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분 여러분들께서는 헤드 테이블 뒤쪽으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헤드 테이블 분들은 좀 앉아주시고요. 선생님 쪽이 왼쪽이 좀 많이 더 있거든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자, 마스크 안 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 아예 그 마스크 빼줄까요? 한 3분 정도 안 하셨는데. 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공간 조금만 더 띄워서요.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사 말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오영호 차관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오영호 차관입니다. 오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을 주제로 토론회가 연례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헌 의원님,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충격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정신과 배려의 문화, 그리고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대응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국면을 빨리 진정시켰지만 아직도 완전한 종식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어렵겠지만 특히 그동안 대면 활동을 전제해온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연, 전시, 영화, 여행, 스포츠 등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고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자금 지원과 더불어 3천 추경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 관광, 체육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과 예술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 사태를 경험하면서 체감한 디지털 격차, 비대면 사회에서의 개인의 고립과 관계의 단절,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지역세대 다문화 간 갈등과 혐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오고 가길 바랍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고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뜻깊은 공론회에 개최된 것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문화관광연구원 김대건 원장님 환영사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병훈 의원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발걸음에 그리고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는 간단히 정의를 하고 제가 이 행사에 대한 어떤 환영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의원께서 과거부터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는 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이 아울러질 때 우리를 견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는 정신 가치이고 인류의 본성이며 또한 안 보인 동시에 치유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가 핵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길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참석해 주신 분 계신데요. 김민철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하신 이병훈 의원님 인사 말씀 듣고 이후에 의원님들 축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의원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제가 늦깎이로 30분 때 국회를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세미나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의원님들, 또 저희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인사말을 이걸로 가정하고 우리 의원님들 밖에 마이크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들어주시는지 좋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엄청 바빠요. 여기 귀한 걸음을 해서 30초에서 1분 이내에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우 의원님 오셨는데 거기 앉으세요. 인상이 너무 많으셨고 그쪽 마이크 쓰시면 예, 돌아가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정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정우 의원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병헌 의원님 모시고 문체위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헌 의원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 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내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해오시는데 특히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시아 중심 도시 광주에 대한 법률 제정돼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를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으십니다. 그 와중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역시 문화에 대한 정책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지금 요즘 그린 뉴딜 얘기도 나오고 디지털 뉴딜도 나오지만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문화 뉴딜이다 생각되고 있고요. 우리 이병훈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국회 차원에서도 돕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우석 의원. 돌아가면서
이명수 의원님한테 하셨으니까. 네, 광주 북구갑의 조호섭입니다. 모르면서 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화계하고 관광계가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 내려가서 교통가족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광주하면 의향과 예향, 이향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향으로 인해서 광주를 문화수도라고 하는데 역시 문화수도의 책임자답게 이병훈 의원님께서 먼저 문화유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시고 오늘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토론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석입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우리 이병헌 선배께서 국회에 들어오셔서 처음 개최한 토론에 제 얼굴 하나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이 행사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조그만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양경수 의원님. 제가 그 광주 동남을에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가보고 참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그 전남도청하고 전남지방경찰청을 리모델링한 곳이었었는데요. 오늘 그 토론회 자리가 그쪽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더 뛰어넘어서 그 세계 문화전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의 수출 규모는 이미 자동차라든지 그 휴대폰의 수출 규모를 더 넘어섰고 훨씬 더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열풍이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는데 그 비대면 가상 세계로 가면서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포스트 코로나 다른 토론회는 여러 군데 참석해봤는데 이걸 문화 뉴딜에 착안해서 오늘 토론회를 여신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참신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석하게 되는 게 조금 아까운데 자료는 제가 가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오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축사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그 계보가 많은데요. 저는 이병훈 계보입니다. 제가 부천 출신인 저희가 부천을 명명할 때 문화특별시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건 제가 고향이 광양인데 광양 매시를 전국적으로 알려주신 우리 이병훈 광양시장 하실 때 이병훈 의원님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화특별시의 시민답게 또 우리 이병훈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문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양이 소속의 고향을 출신 한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병훈 의원님께서 만드신 포럼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2014년도에 잠깐 한중 FTA에서 그 미디어 분야 협상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 자긍심이 굉장했었죠. 근데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문화의 공백기를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문화의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토론회가 작은 좀 씨앗이 됐으면 하고요. 또 오늘 제 그 석사를 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막순 교수님께서 오늘 또 발제자로 함께하고 계셔서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문화 뉴딜에 작은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정부시 의뢰 김민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병헌 그 의원님 문화유들에 대해서 이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뭐 그린 뉴딜 그리고 뭐 디지털 문화유딜까지 이렇게 해서 그 토론회 개최되는 걸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문화예술이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코로나19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문화예술계 위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 더 다양한 그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그 문화예술이 더욱 더 발전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의 그 대책의 좀 많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광산대 윤영구입니다. 이막순 교수님 발언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문화예술 신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그렇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또 추가로 오신 의원님 먼저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재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발빠르게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광주 전남 또 전북 전체 호남권에서 그만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이 문화관광 분야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심부름하고요. 또 대한민국 K컬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남구 갑 윤영덕입니다. 우리 이병헌 의원님이 동구 남구 을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것들 잘 들어서 이병헌 의원님과 힘 모아서 꼼꼼 챙겨서 문화뉴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웅래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래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세상이 온통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뉴딜 하면 듣는 게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치유 뉴딜, 근데 이제 문화 뉴딜 시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BTS가 공연을 했는데 그냥 일반 공연이 아니고 비대면 공연을 했죠. 그래서 유료 온라인 공연을 해서 75만 명이 전 세계 우리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것 같고요. AR, VR도 사용하고요. 각종 다양한 비대면 공연의 장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도 뉴딜 시대를 만든 이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유익한 자리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우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계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답도 또 해결책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뉴딜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나가자는 정부 방침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존경하는 이병헌 의원님께서 그 해법을 문화 뉴딜에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의원 지역구에 아시아 문화 전당이 위치해 있고 또 그동안 이병헌 의원님이 여러 분야에서 문화와 관련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문성을 가진 수준 높은 대안 제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문화 뉴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빈 의원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광산가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뉴딜이 제안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노력 안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 뉴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들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문화 뉴딜을 통해서 국격을 높이고 그리고 경제 위기도 극복하는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식전 행사를 마치고 2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기념 촬영은 아까 사전에 했고요. 예. 아까 순서가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먼저 오셨다 가신 분이 있고 다시 오시는 분이 있어서 아까 이낙연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는 다 사진 찍고 가셔서 추가로 오신 분들 사진 한번 찍을까요?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2분 30초밖에 오버가 안 됐어요. 제가 인사말을 할 테니까. 예, 기념 촬영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가채자 토론자 여러분, 헤드 테이블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뻔뻔해. 이게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살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바로 2부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병훈입니다. 우리 파주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워낙 의원들 바빠서 1부, 2부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초과되지 않았어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기조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센터장, 이막순 카톨릭대 교수님, 강신겸 전남대학교 교수님, 토론자로 우리 강정록 이데일리 관광 전문기자이십니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 사무처장,
김보성 송파 문화재단 대표이십니다. 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자리 빈자리를 의원님들 가셨으면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앞으로 오셔도 될까요? 앞자리를 메꿔주시고. 뒤에 의원님들도 앉으세요. 국회의원이나 시국의원이나 같은 의원은 여기 자리 빈자리로 오시면.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을 잘 메모하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서영석 의원님이 사법체계학의 동생이십니다. 서영석 의원님, 이따 인사 나누십시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센터장님께서 코로나19의 문화부문 영향과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 양해를 구했어요. 15분 내로 발제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발제를 해주신 김성진 센터장님께 박수로 맞으시죠.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요. 주요 요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수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구원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큰 페이지로 인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숫자들이 좀 적습니다. 파일을 연구원에 부탁을 하시면 연구원에서 발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연구원 정책정보센터에서 코로나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뒤늦게 회복하는 분야가 문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가장 먼저 받고 또 가장 크게 받고 가장 뒤늦게 회복하는 분야가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10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것을 제 2차 대유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아직 제 1차 파고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3월 초에 이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지만 최근에 꼬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지역 감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한 외래 관광객은 지난 3월 94.6%까지 감소했습니다. 큰 변화 없이 최근까지도 그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인바운드 통계 수치입니다.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19의 위기는 다른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미치고 있고 한국의 인바운드가 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해외 나가는 아웃바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4월 98.6%까지 감소해서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75년부터의 아웃바운드 영향 역시 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간 실정입니다. 제주 입도객은 지난 3월 58.7%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시작된 4월 말 5월 초를 기점으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3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24개 관광 지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 관광의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5.4%까지 감소했고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 이후에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0% 수준까지 회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감소폭이 그나마 낮은 지점들은 자연 및 생태 환경 유형의 관광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감소폭이 낮은 것으로 보아서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이 조금 안전한 관광지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공 통계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92.7%까지 감소했고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항의 국내선 여객 편수 역시 지난 3월 49.8% 한 50% 수준까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감소폭이 완화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 21주 차의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10%까지 수준까지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 매출액은 지난 4월 93.9%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 18주차부터 전주 대비 연속 4주차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작이 개봉한 영향과 영화 할인권의 제공 등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공연 예매 건수 및 매출액은 4월 저점을 기록해서 5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주차부터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지난 2월 마이너스 18.7%, 지난 3월 마이너스 39.1%, 지난 4월 마이너스 4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서비스업의 생산 지수보다 감소폭이 훨씬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종사자 수는 지난 3월 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7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 및 일용직의 고용 영향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 관련 산업들의 고용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체 노동자 수를 통해서 한 임금 근로자의 증감에 대한 동상이고요. 다음 여기서 보시는 것은 경제활동 응부조사를 통해서 본 취업자 현황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지난 5월 18만 3천 명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여가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월 2월에 비해 3, 4, 5월 더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 콘텐츠 관련 신용카드 소비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문화체육관광 콘텐츠 관련 신용카드 소비액은 총 22.4%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 13주차부터 조금씩 소비 금액의 감소폭이 완화되기 시작하다가 다시 5월 마지막 주에서부터 그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소비액의 감소율과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의 감소율을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전체 업종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마이너스 5.8% 감소했는데 반해 관광, 콘텐츠, 음악, 예술 분야의 카드 소비액은 22.4%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업종의 소비는 비대면의 영향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문제는 전체 업종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18주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신용카드 소비액은 아직도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액의 감소폭이 큰 업종은 여러분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여행업, 면세점, 항공사, 관광, 숙박업, 공연장, 극장 등입니다. 단지 레저 스포츠업은 생활방역 체계의 전환과 재난지원금의 지원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 둔화되었습니다. 여행 관련 업종의 신용카드 소비액 감소폭은 현재 6월까지도 증가되지 못하고 그 감소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저 업종 관련된 업종은 PC방을 제외하고는 그 감소폭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있고 특히 서적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5월부터 회복한 그래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레지용품, 스포츠센터 및 레프트 클럽은 5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외 골프장의 소비액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소비액을 지역별로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10개의 지역이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세접폭을 감소했고 4월, 5월 좀 완화되었습니다만 5월 현재에도 감소한 지역들입니다.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입니다. 그 외에 경북도, 제주도, 그리고 전라북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은 전라북도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러분도 아마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나머지 7개의 지역은 3월 최대폭을 감소했고 5월 그 감소폭이 완화되었지만 4월 완화되었지만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지역입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안정한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회복한 지역들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월별 문화실 관광 부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을 보면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메르스나 사드와는 달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파트에서 좀 몇 가지, 5가지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5가지 이슈와 저의 개인적인 정책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스탁들이 그리고 언론과 기업에서 그리고 단체 등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고 고용의 위기와 고용의 형태가 변화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관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전망에 근거해서 제가 보는 5가지 이슈는 우선 첫 번째, 재난 극복의 역설입니다. K-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국가적으로 방역에 성공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의 전문가는 내 생애 가장 부러운 곡선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사회의 약한 고리에 가장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위기 후에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난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재난의 시기마다 공동체의 연대로 재난을 극복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재난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공동체의 연대가 약화되고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강화되는 심화되는 재난 극복의 역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연대를 재난의 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모멘텀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온라인 문화 등 비대면의 사회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은 밝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단지 불편함의 문제에서 불이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화되어서 콘텐츠의 접근성은 용이해졌지만 공정성과 다양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과 자습단 뛰어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업체의 수익 모델과 종사자의 생계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 산업들이 회복 탄력성의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V자 반동, U자 회복, L자 침체 등 여러 가지 회복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모형은 K자 회복 모형입니다. 어떤 업종과 어떤 사람들은 우상향하는 회복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업종과 어떤 사람들은 우하향하는 파산 직전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하향하는 이 업종과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L자의 장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분야는 어떻게 성장 결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후속 세대의 진입 등의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기업 수가
85%를 차지하는 영세한 산업입니다. 이 영세한 산업의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도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IL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고용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보건위기이자 경제위기지만 고용 충격을 통해서 민생과 국민 행복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평생 안고 살게 될 코로나 세대들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사용자들은 코로나의 경험을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도 이 고용 없는 회복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가는 세계화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자국 및 국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장벽은 높아질 전망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망의 충돌은 우리나라를 양자 획일의 선택을 강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슈에 근거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세대인 청년 대상으로 문화정책의 비중을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는 청년 고용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산업입니다. 30세 미만의 청년 종사자 비중이 전 산업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30세 미만의 종사자 중에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50%가 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1사분기 서비스 산업의 위축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엄중하고 암울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꿈을 꾸고 융통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곧 시행이 됩니다. 청년층 대상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인력 양성을 넘어 사업화 지원까지 문화 크리에이트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지는 문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경제 발전에 비해서 잘 살지만 불행한 나라 한국의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가시간은 늘고 있지 않는 취미를 입고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 한편 국민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화정책이 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이 가지고 있는 이 괴리를 극복하는 문화정책으로 발전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한류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한류는 세계 속 한국 문화로 지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한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선진 도약을 위한 핵심 자산이지만 이러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신한류가 우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해야 될 비중이 상당히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신한류를 통해서 K방역과 함께 세계의 공익과 평화의 정신에 기여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목인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 콘텐츠 및 수출 기업의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 국민들은 문화 우월주의를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그 앞에 분석 부분을 좀 시간을 줄이고 뒷부분에 시간을 배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막순 교수님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막순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료집은 이미 제가 조금 15분 발표하고 그래서 자료집은 조금 양을 많게 정리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방금 이제 앞에서 여러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정말 문화예술계는 정말 굉장히 취약한 근영이고 가장 먼저 투자를 받는
공유해 준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창작뿐만 아니라 함유 소비, 시장 비즈니스, 문화 연계, 문화 경영 얘기까지 저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뭐 초토화란 말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 갖고 계시고 정말 이 길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정도로 그 신박함이 있다는 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단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 코로나 관련 대응 정책을 짤 때 조금 더 현장의 섬세한 부분까지를 고려해달라 이런 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난 5개월 특히 이제 문화 정책 쪽에서 지난 4개월 정도 2월달부터 해서 최근에 6월 24일까지 4개월 정도 굉장히 긴박하게 문체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재단에서도 관련 여러 긴급 대응 정책을 이제 쏟아냈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되게 그 유형화를 시켜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떤 대응 정책들이 이제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미 지원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몇 개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예술 콘텐츠 관련된 여러 가지 창작이나 서비스 이쪽이 사업이 분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조직이나 문화 공간에 관한 부분까지 포괄이 되어 있고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든가 또 피해 조사를 실시해서 어쨌든 이 공공 분야에서 국가 공공 분야에서도 지역 현장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될까 이 제도를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넘어가고요. 이 코로나 문제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거의 실시간 보도할 정도의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그 다음에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책들을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몇 개 사례 가져왔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긴급 지원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 나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굉장히 정책, 임팩트라든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최고 그 시점을 1년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그 다음에 회복과 안정화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리셋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까지 한 5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성찰적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 나라 이런 사례들도 다른 나라와 이 문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교류와 개방, 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좀 염두에 뒀을 때 다음 몇 가지 먼저 방향을 좀 제시해 보고요. 몇 가지 대안들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보고 또 그동안 해외 여러 나라에서 썼던 정책들을 보니까 일관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위기 상황에도 문화의 심장은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군입국도 안 한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무대는 잠시 멈추어도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해외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제 그 CEO 분께서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바라볼 것인가. 근데 그 문화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 문화에서 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걸 참고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와 연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제기된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어떻게 문화와 예술이 작용할 것인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화예술가들을 창작자를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기를 넘어서 치유 전환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이제 프로덕트 중심의 정책 지원 체계를 과감하게 한 번쯤 새롭게 정리가 필요가 있다. 프로덕트에서 프로세스라든가 프리 프로덕션 단계 이런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년도 사업 중심에서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롱텀 사업들이
알아줘야 되겠다. 이게 또 하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수에 대해서 수어성 중심으로 지원했던 패러다임을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전략들을 폈습니다만 결국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또 문화예술 생태계 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영국단체 대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방역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모든 문화, 국공립 문화 기관을 닫아버렸잖아요. 문화 지역에 가면 국립문화 기관이 문화시설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닫는다는 게 그냥 좀 이게 능사일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예술가분들이 예술가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습을 한다든가 또 연구를 한다든가 논의하는 그런 장은 안 될까?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리가 촬영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제기하는 사안이죠. 이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 역할들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조금 더 현장의 특성을 좀 알고 좀 섬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분권이라고 하는 분권과 자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 큰 틀을 같이 가면서도 현장에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갖고 가자. 이게 이제 자율과 분권이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의 텀을 바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과연 코로나19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응해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약간 이 백서와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단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조금 더 이제 데이터 부분도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현장을 촘촘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 정보체를 갖고 있는가, 그런 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대출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 정보 시스템을 조금 확대 개편해서 현장의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 속에서 이제 접근 방법은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한 하나가 뭐냐면 문화 뉴딜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기본적인 큰 흐름은 치유를 넘어서 전환과 혁신까지 간다. 네. 첫 번째 이번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것은요. 사전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보자 하는 거예요. 사전 제작. 그러니까 우리 완성품이 창작해서 무대에서 발표될 것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전 단계, 뭐 소재를 발굴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조금 아이디어 차원까지 이것 안에 문화예술 활동의 범주를 넣자.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의 활동의 지원 영역에서 어디까지 활동 영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넓혀서 보자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비축 개념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1년짜리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뭐 작품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무대에 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무대에 올릴 수 없을 때 2년 뒤에 3년 뒤에 그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미래 지원을 하자는 걸 제가 조금 강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 예술 프로젝트 개발 지원, 제가 퓨처 아트 프로젝트 한번 썼는데 한번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되 실제 결과는 1년 뒤, 2년 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미래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지원 사업을 한다면 일종의 비축이면서 또 새로운 어떤 문화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공예술 지금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추경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공공예술을 미술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슈가 같습니다. 이제 예술가의 형태를, 예술가 활동 형태를 좀 다양화시키자.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록자입니다. 기록자, 또 아카이빙 하는 역할을 좀 과감하게 부여하자. 이 전략은 이미 프랑스 미테란 대통령께서 경제 위기 때 문화 전략을 폈을 때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 사회를 기록하는 쪽에 과감하게 참여했던 그런 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 힐링, 또 케어 프로젝트 같은 게 필요하다. 삶의 파트너로서 예술가 존재가 뭔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설도 있고 국내 시도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삶의 파트너로서 예술가 활동 부분에 관련된 정책도 과감하게 도입하자 이런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은 뭐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고요. 이미 이 부분은 이론적 논의가 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 고용 인력의 문제죠. 그래서 고용과 인력의 문제고 그리고 예술가들이 협업을 해서 어떤 조직체를 운영하고 했을 때 그 운영에 필요한 이제 경영 안정화 자금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중심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별로 볼 수 없었는데 좀 경영 안정화를 예술 조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그런 사업 자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예술가 역할들을 좀 넓히다 보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고용의 그 장이 또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도서관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현재 문화부에서 도서관의 예술 소설가분들이 문학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상주하시면서 또 하나의 역할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우리 열린 자세로 고민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 아이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술의 생활 안정에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고용 보험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보니까 현장에 섬세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현장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도나 법과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 과연 그게 이제 접근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 보여주신 통계처럼 실제로는 이런 고용 가입률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공공부문 역할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2분 동안 하겠습니다. 격은 가상 공간인데요. 네, 그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여기 지역에서도 지금 이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대응 방안 중에 나와 있고 이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도 예술계 현장에서도 이런 스트리밍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현장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현장에서는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 이게 온라인으로 너무나 확장이 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아날로그 형태, 기존의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측면 혹시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과연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어 있는가, 디지털 격차가 크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직접 재산권 했는데 그다음에 비즈니스 수익모델까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K-팝 말씀하셨는데 K-팝에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스트리머에서 비즈니스권을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과연 우리 순수 연극이라든가 공연, 무용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이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예술과 기술과 미디어의 그 융복과 협업, 그걸 통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방향성은 같이 갈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가상 공간으로 이제 그 활동의 범주를 넓히기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또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예술과 기술과 미디어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한테 의미가 있고 또 예술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려되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새로운 미래의 핵심적인 전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신겸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정책이나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관광정책입니다. 좀 짧게 말씀 발표해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명확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저희 관광 분야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광은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은요,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ct of moving이라고 합니다. 그 이동이 제한되는 시대, 이동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류가 20만 년 전에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전 지구로 퍼져나가는 이 기간 중에 아마도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큰 그 관광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리라 있고요. 또 한 가지 관광 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외부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한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미 전개되고 있는 이런 세계 질서 변화에 따라서 관광 산업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의 정책들을 고민해 가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2017년 우리는 코로나 사태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800만에 달했던 중국 관광객이 절반으로 반토막 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왔고요. 그 이후에 제주도 관광산업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가 무역 규제 이후에 아웃바운드, 우리 국민이 일본 관광을 여행을 떠나는 그 시장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를 맞았는데요. 인바운드로 우리 관광산업은 이미 한번 치명타를 맞았고 또 일본 관광 시장이 급감하면서 아웃바운드 시장이 또 한편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죠.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해협이 속출하고 있고 더 이상 뭔가 어렵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치로는 좀 전에 우리 김성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수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98%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광객이 줄어든 이 상황이 더 이상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여행, 여가, 라이프 스타일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는 친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지 아마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 관광산업이 성장한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패키지 여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결국 패키지화의 역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관광지들을 루트를 정해놓고 여행객들을 목격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크게 보면 관광산업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키지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개성을 추구하고 또 단체로 가지 않고 개별화되고 이런 시대로 왔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마 국내 관광시장은 이미 거의 90% 이상이 개별 여행입니다. 가족 단위로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응하고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행사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게 얼마나 낙후된 과거지향적인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겠습니까? 이제는 전면적으로 달라질 거다. 그 점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구체적인 여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뀐다. 이 점을 오늘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위기야말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야구 경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를 잘 막으면 그죠? 그 다음에 찬스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다 하면 찬스죠.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이든 해외 시장이든 간에
재편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인가. 특히 국내 시장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해외 시장, 해외 국제 관광 시장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 거냐. 아마 국내 관광 시장은 지금 김성진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아마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초부터 문화부에서 여행 주간을 정해서 프로모션을 조금 더 진행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회복 추세는 뭐 지금 같은 코로나의 확산 추세라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내 관광은 어떻게 할 거냐. 해외 관광이 다시 회복이 되면 아마 국내 관광은 또다시 침체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지역 관광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 관광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네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국 우리는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밸류체인, 가치사슬을 어떻게 재편할 거냐, 생태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편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는 뭐 스마트, 뭐 온라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OTA라고 불리는 온라인 여행사, 말하자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객,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하고요. 특히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오늘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관광을 버려야 된다. 관광이 아니라 관광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을 우리가 뭔가 산업화시키는 또는 그분들을 환대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꼭 관광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나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이 방문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훨씬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비지터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방문자 경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관광 경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또는 이 기술, 이 R&D를 앞으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들을 빨리 마련해 주시는 것이 지금의 당면한 과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관광은 어떤 시스템이 되든 무엇을 보러 어떤 어트랙션 어떤 매력을 보러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지역 관광 뭐 여기 광주에 계시는 우리 민영배 의원님도 계시고 민영배 의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동네에 뭐 볼 게 있어서 오시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지역이 우리 광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지금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던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들도록 할 거냐, 또 거기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뭐 이런 점들을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야 하고요. 특히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온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관광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관광지들을 어떻게 재생하느냐의 문제도 새로운 여가 트렌드에 맞게 재생하느냐의 문제도 지금 고민이 시작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한 마을 호텔이라고 하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골목에 있는 민박집들, 식당들, 세탁소들 이것이 크게 보면 우리 골목 전체가 호텔이야. 마을 통째로 호텔의 개념입니다. 이런 새로운 개념들의 여행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주민 공동여행사 같은 것들이 주민 여행사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부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다자요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하는 봉폐가를 민박집으로 이용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봉폐가를 이용해서 민박을 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새롭게 등장하는 여행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법 제도를, 특히 관광진흥법을 재편해야 되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은 1975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80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법입니다. 문화부에서는 이것을 군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법의 문제가 아니다. 군법은 군법대로 하겠지만 이제는 지역관광진흥법을 좀 만들 때가 됐다. 여러분, 지역에 지금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별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 분야 지역에 어떤 조직이 있죠? 지역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원이 있습니다. 각 장르별로 예총, 민예총, 장르별 협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지역의 관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 남부에, 광주 광산구에 관광협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역 시도에만 두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관광의 공권이고 자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관광의 총대를 메고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예산 지원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이번 달에 7월 1일자로 전남관광재단이 출범합니다. 그 재단의 사업을 보면 지자체, 전남도로부터 받는 사업이 100%입니다. 문화부에서 위수탁받는 사업 전무합니다. 지금 광역문화재단은 어떻습니까? 60%에 70%는 예술교육, 문화정책, 예술인복지를 포함한 전통문화진흥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위수탁하는 사업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관광 분야는 지금 그런 사업이 전무합니다. 재단만 만든다고 그 재단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좋은 대안들을 꼭 고민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관광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에 있어서 통계 시스템 아직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광주에서 많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광주에 1년에 관광에 몇 명이 오는지 누가 알죠? 그거 어떤 시스템으로 오면 체크하죠? 그래서 지역관광 통계, R&D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일은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일을, 우리나라 관광 개발의 90%는 국공립입니다. 관광지에. 그렇죠? 공공에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공공에서 투자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선생님들, 그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역에 있는 관광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일까요? 몇 년이나 근무할까요?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전문성은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문화부에서 관광 담당 공무원 아카데미라도 있나요? 왜 없죠?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관광이 잘 되려면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시도를 정부에서 DMO라는 이름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그런 점들을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광양시가 되든 여수가 되든 저 시골에 있는 강진이 되든 그 자치단체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피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제도적으로 예산으로 고민하셔야지. 그리고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여러 리더십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관광 분야, 관광이 선거철만 되면 그냥 단골 소위 말하는 선심성 공약으로만 얘기되는 그런 분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약속한 대로 그런 것들이 되도록 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점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지금 선택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적절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시장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당분간 해외로 안 나가시고 국내로 가실 겁니다. 이때 이 모멘텀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역 관광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제발 지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진경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이 글자가 끝나고 이제 5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지켜주신 것이 그래야 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이 한 20여 분 의원님들이 오셨다 하셨는데 끝까지 지금 경청하고 있는 의원이 3분 계세요. 우리 윤영덕 의원과 민영배 의원, 그 다음에 최영석 의원님 3분 가지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럼 토론은 한상 가나다라 손에 의해서 우리 강경록 기자님부터 5분 이내로 핵심을 유지해 주십니다. 이대리 공룡 기자 들리십니까? 이대리 강경록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이 있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강신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상당수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아쉬운 점이 있으면 강신경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 좀 포함을 좀 시켰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 관광 조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지역 관광 조직들이 지금은 지자체나 아니면 문체부나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관광 조직들이 지자체나 문체부나 정부기관에서 소속된 직원들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관광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DMO 조직이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같이 함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일방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DMO 조직이라든가 지역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함께 한 조직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직 개편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제적으로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이 빨리 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문제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196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관광공사 그동안 했던 역할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강신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에 이제 관광 단지들을 조성하는 인프라 사업 단지들을 조성을 했었고요. 그런 역할들은 우리 한국 관광 산업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국민 여행 활성화라는 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실제로는 해외 홍보, 한국 관광을 해외 홍보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관광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윤세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역할이 축소가 되면서 인력까지 많이 감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공채부의 실행 조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관광공사가 인프라 확충이나 아니면 국민여행 활성화라든가 지역 관광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국관광공사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다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자로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여행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개별 자유여행부터 그다음에 지금 비대면 서비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여행의 방법이 확연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행 시장을 양극화시킬 수도 있고 지금 리조트나 호텔 숙박업 투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면 우리 잘 진행이 되면 우리 관광 산업에 커다란 자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우리 돈 없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관광의 자율성이 아니면 자유화가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토론하는 자리에서 좀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행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꼭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충분한 토론보다는 문제 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깊이 있게 연구할 시간 갖도록 하고 네 분의 토론자 계시니까 두 번째 김병삼 지장님 관광협회 상임인데 5분 이내로 우리 관광협회는 이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관광 사업자를 회원을 하는 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업종별 호텔업 예업 등 11개 협회를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연구원에서 상반기에 관광 사업자들의 폐업 이런 부분들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관광 사업자들의 폐업과 실업 문제는 아마 9월부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정부의 신용 융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업계하고 문체부랑에서도 많은 추경 사업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우선 이쪽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십사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고 나서 이제 1월 20날 확진자 되고 우리 이제 관광 쪽에서는 1월 30날 바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2월 6일날 경주에서 홍남기 경제부 총리하고 이제 문체부 차관님하고 해서 우리 지역관광 대책을 마련을 위한 회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날도 대한상에 와서 이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책을 해서 정부에서 2월 17일날 이제 방학 쪽에 이제 주로 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이제 2월 말에는 이제 과거에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선업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행업과 숙박업까지도 이제 확대돼서 됐습니다. 이게 이제 9월까지 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관광산업, 우리나라 이제 관광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국내 관광과 국제 관광 비율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관광 매출 비중이 약 90%,
그 다음에 국제 관광이 10%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 관광이 약 80% 정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5.5 대 4.5 정도에, 그래서 국내 관광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외부 변수에, 특히 국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일례로 1억 2,500만 인구의 일본에서 연간 해외여행 나가는 숫자가 약 1,8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5천만 인구에 작년에 보면 2,870만 명이 해외를 나갈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이 단지 취소되다 보니까 이쪽 업체들은 지금 아예 지금 생존을 할 수 없고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국제관광, 외국인 유치하는 분야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라든가 호텔 이런 데들은 개점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선 항공이 뜨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관광을 키우자고 하는데, 국내 관광도 연예인 예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국내 관광 같은 경우도 강원도라든가 제주도 쪽으로 크고 도심 지역 관광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던 데들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코로나가 야기한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진전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관광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코로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기존에 국제관광에 의존해서 있던 관광 사업체들은 앞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뉴딜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이때 보면 그렇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 전환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이번에도 문화관연구원에서도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광 쪽에도 R&D 비용을 조금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연에서도 좀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문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이 남으셨는데 5분 이내로 꼭 좀 지켜주시고 핵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핵심은 문제를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것이 우리 핵심 과제이니까 김보성 송파문화재단장. 네, 김보성입니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역사회 거리두기, 사회 거리두기를 할 때 잘 지키던 국민들의 행동 양식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는 순간 거리두기보다 생활에 방점을 지키면서 활동은 활발해졌지만 감염병이 확산이 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은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 안 나오고 처방이 안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만의 착각일 수는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걸립니다. 사실은 이 말에 숨어있는 한의는 뭐냐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말이 숨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에 어떡할 거냐로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다들 습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오류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아직도 현실의 시각화가 안 된 도움이 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데이터 분석은 저로서는 조금 이미 심각성을 확인하는 데 저는 알 수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는 거의 불가능한 통계일 수 있어서 여전히 고민이 있으니까 나아갈 방향을 전후를 비교하는 걸로 알려줄 수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고민스럽고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많이 얘기하고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19 일상화 시대의 뉴 노멀, 뉴 타입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는 어떤 시급성을 우리 모두가 계속 강조해야 되고 거기는 대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좀 저는 문화정책을 하는 기초지자체 기관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들 동의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플랫폼 자체의 어떤 기본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주로 대규모 관객 운집을 전제로 한 이벤트 행사
그 숙제를 포함해서 이거를 그동안 쭉 해왔던 건데 이제 이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또 몇 주 연기하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지금 좀 가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현실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고 모두가.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중식적으로 가지고 기대치에 대한 정치적 운식도 있다고 이거 눈치 보기 행정이 다름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솔직하고 능동해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생활문화 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마을 단위, 지역 단위의 생활예술문화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민들끼리의 재밌게 즐기고 노는 자리에 전업 예술가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지역 생활문화 정책과 전업 예술가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결합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공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업 예술가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기능 능력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성교육 하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는 말이 바뀌면서 훨씬 더 상상력과 이 풍부한 어떤 그런 교육 효과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저는 코로나19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문화정책 안에 생태 감수성 중심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 지역문화진흥법을 규정할 때 반드시 이 생태 감수성에 기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행동주범, 문화예술, 소비 형태, 생산 형태에 대한 더 새로운 정의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문화와 예술을 돈벌이의 수단인 산업으로 보지를 않고 사회적 공공재로 본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공공재로 쓰인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면 저는 지역 관광 역시 이제 관광 산업 외에 한 축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지역 관광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줘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화 분권 시대에 지역문화 관광 시대, 분권 관광 시대가 같이 열려낸다고 보고 그래서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이 요즘 몇 번씩 뛰고 있습니다만 지역문화 관광재단처럼 만들어져서 오히려 관광도 공공재로서의 어떤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서 그런 실험을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획기적인 말씀하시는 상당히 좋네요. 우리 토론자는 아닌데요. 아무리 봐도 12시간에 끝나지 못할 것 같고 저는 12시까지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우선 김보성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 영역에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용어가 문제는 아니고 대응하는 방식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진 센터장이 15쪽에 보면 지역별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관련 신용카드 소비액 증감 추이가 있는데 특별하게 광주의 그래프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혹시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19와 어떤 상호 관련이 있을 것인가 혹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지역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코로나19의 개입 때문인가 갑자기 이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네, 위원님 이거 제가 지금 그래프가 좀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양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아직도 전년 5월 동기 대비 감소한 거죠. 여기는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에 그거는 이제 액수가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액수는 3월에 가장 낮았다가 그러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뭘까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다른 당역시에 비해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쓰는 신용카드 또
관공객들이 쓰는 신용카드가 같이 모여져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신용카드로부터 받고 있는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주민들이 쓰는 것, 관공객이 쓰는 것 구분해서 보고 싶은데 그 많은 예산이 못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까지 보면 그 정도 이 지역별로 이렇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더 조사해가지고 경기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전부 다 흡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바쁘냐면 1시 반에 의총이 있어요. 의원총회가 있고 2시에 본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뭐 여유 있게 지금 못하고 오늘 이 날짜가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을 독촉하는데 그래서 투도 포인트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정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문체부 정책기획관 김정은입니다. 먼저 오늘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가 초토화되었다. 끊임없이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 부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효과성도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끊임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경 사업에서 문체부가 약 3,300억 정도 추경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문화 분야, 체육, 관광, 콘텐츠 분야가 많은 지원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현장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큰 회의나 각 관계부처 회의를 가면은 이런 느낌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가 중요하지 문화 분야는 좋고 이러한 느낌을 하실 때마다 저희도 목소리 높이고 정말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하는데 오늘 토론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의 이런 심도 있는 논의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외롭지 않게 같이 이 과제를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이 됐든 추경이 됐든 여러 후반기 사업들은 우리 문화 분야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과제를 거출돼야 된다. 다만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피해 지원 사업들과 같은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많은 발제자분들이 강조해 주셨던 근본적인 혁신의 기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데 저희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 뉴딜을 위한 종합 대책을 이번 기회에 이제 일상화가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 문화체육 관광의 사업과 정책의 시스템, 가버넌스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문화 뉴딜이라는 모임을 써주셨고요. 우리 문체부에서도 지난 5월부터 관련된 내부 기획을 만들어서 단순한 어떤 단기적인 피해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외롭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단순하게 앞으로 계속 논의를 지속해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발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질문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저희는 다섯 가지로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혁신의 기회, 시스템의 기회,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우리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이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불안과 우울증, 고립감, 사회 통합 등에 대한 대응, 문화적 대응, 양극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 부채상으로만 경제 부분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어떤 사회 통합과 사회적 정신적 가치, 양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자리 부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 앞으로 종합대책에 있어서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각 분야 발제자분들 많이 강조해 주신 지역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의 가버넌스는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을 우선적으로 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직까지 많이 잔재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정책 시스템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은 역시 확인되겠습니다만 관광에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법제도와 지방과의 관계, 가버넌스인데요. 우리 문체부의 한국관광공사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맞춤형 지원이 분명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업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방금 말씀 올린 5가지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R&D 말씀 많이 주셨는데 국가 R&D가 이미 20조, 25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예술 R&D 그리고 관광 R&D 가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아직까지 뭐 7배도, 8배도, 9배도 이 부분도 사실 넘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린 말씀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정책기획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화체육관광부에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개선 방향을 아주 귀담아 듣고 이걸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해서 노력의 자세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아젠다 설정하고 도와내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토론자 일단 양혜원 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이제 말씀에 전반적으로 깊이 공감하고요. 제안해주신 여러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출하거나 좀 구현하는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콘텐츠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이제 표시해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SM이나 BTS 정도를 빼고는 사실 영세한 문화예술 단체로서는 이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해내는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그런데 스튜디오라거든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획이나 연출, 조명, 음향 같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이러한 제작 기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위한 인프라 함께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컨대 균투회계에서도 지금 이제 시설에 대한 조성 지원 사업들이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공부 측면과 수요 측면 양쪽에서 같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인조차도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리터러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온 오프라인 교육들이나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층이나 저소득 계층과 같은 소외계층들 역시 디지털 격차를 크게 느끼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콘텐츠가 좋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큐레이션의 역할들을 오히려 지역에 계신 많은 예술인분들이 좀 행해 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역분들을 문화예술 콘텐츠 큐레이터로 위촉을 하고 이들이 뭐 아동이나 또는 고령층, 저소득 계층들과 또 영상통화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안내와 제공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도 해결될 것이고 또한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저작권이나 저작 인정권 또는 초상권의 어떤 이용 허락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서를 좀 제작하고 배포하고 교육하고 이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택트가 중요한 만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온택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의 힘입니다. 사실 문화예술의 힘은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그 현장성에서 그리고 그 유일한 경험을 특별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택트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축제나 뭐 예술 행사 등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중단이나 취소가 아니라 철저한 방역 지침의 준수 하에서 제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낙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예술 프로젝트 또한 단순히 어떤 벽화나 어떤 조형물의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들을 문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